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차 필기 문제 직업정보론 51번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닌 것은 워크넷에는 직업 선호도 검사가 S형, L형이 있습니다. S형은 숏 짧은 거고요. 한 25분 정도. L형은 롱 해서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 검사인데 L형의 하위 검사는 이제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검사는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닙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흥미 검사는 홀랜드 유형 6가지로 측정을 하고 성격 검사는 빅5 유형의 5가지 오션이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또는 호감성이죠. 마지막으로 정서적 불안정성 또는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5가지. 홀랜드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리아색이죠. 현타미의 사진관.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그리고 생활사 검사는 이제 생활 장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52번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보기의 내용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2번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앞에 배치하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쉬운 걸 앞에 배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 짝으로 된 문항은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그 다음 이중 질문과 같은 유도 질문은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 선택지의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외에 또 추가를 해서 질문지 작성 방법,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의사항,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는 질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질문의 준거 틀은 명백해야 하며 질문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당연히 사용되어야겠죠. 폐쇄형 질문의 범주는 포괄적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 아니요. 혹은 1, 2, 3, 4번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응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보기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설문지에 그럼 설문지에 1, 2, 3, 4번 보기 내용이 응답 가능한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1, 2, 3, 4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게 포괄적, 상호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의 범위가 서로 이제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다음 쉬운 질문, 계속적인 기억이 필요한 질문은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뒤에 배치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민감한 질문이나 또 개방형 질문은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응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배치를 합니다. 특수한 질문은 일반 질문 뒤에 놓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 질문은 이제 특수한 질문에 비해서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라면 특수한 질문은 좀 더 지엽적인, 좀 더 특수한 그런
내용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뒤에 이어서 놓아야 합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은 떨어뜨려 배치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유의사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53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류 구조는 대분류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고 중분류 두 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소분류 세 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세분류는 네 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4단계로 구성된다. 네,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세세분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세분류는 이제 5자리의 숫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대, 중, 소, 세, 세세까지. 2번 부호 처리를 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하고요. 권고된 국제분류 ISIC 네 번째 리비전을 기본 체계로 했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또는 통합, 재그룹화해서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분류의 번호는 01에서 99까지 부여. 네, 중분류는 여기 참고로 이제 두 자리 숫자 사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01부터 99까지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중분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는 거예요. 대분류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이제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을 제외하면은 이제 약간의 내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분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부호 처리할 때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하고, 또한 권고된 국제분류를 기본 체계로 하지만 국내 실정 고려해서 네, 독자적으로 이제 분류 부호 항목을 설정했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분류 번호는 두 자리 01에서 99까지, 그 다음에 대분류 번호 사이 여백을 두었다고요. 왜냐하면 중분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빨간 글씨 부분은 이제 이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전에. 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둘게요.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면은 A, 농업, 임업 및 어업, 이게 대분류입니다. A. 그리고 01, 02, 03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이제 두 자리 숫자, 중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2, 임업 이렇게 하면 이건 중분류를 의미하는 네, 부호 체계죠. 그리고 이렇게 세 자리, 011, 0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업, 임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뒷자리가 0인 경우 있잖아요. 뒷자리가 0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9, 기타 항목이 이제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각 분류 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 분류가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0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임업에서 더 이상 하위 분류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020 임업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중분류 02가 임업이잖아요. 그리고 중분류 다음이 소분류인데 임업 밑에 소분류가 또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임업이기 때문에 0을 뒤에 하나 붙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0을 사용한다. 네. 마찬가지 벌목업도 이제 02020 벌목업이죠. 근데 이게 0이 뒤에 0이 붙었다는 거는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이제 지금 5자리는 지금 세세분류잖아요. 그럼 세세분류 위에 세분류. 세분류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벌목업이 되겠죠. 0202 벌목업.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그리고 두 자리 수 아라비아 숫자 코드는 중분류, 세 자리는 소분류, 네 자리는 세분류, 다섯 자리는 세세분류,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았죠. 그냥 읽어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다시 잘 보셔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54번.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이제 좀 심심치 않게 은근히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적용을 받는 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1번 공무원 연금법을 받고 재직 중인 사람은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예외입니다. 예외. 그리고 만 75세 이상인 사람도 제외가 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 그리고 HRD 넷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국민내용카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영상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네, 해당이 됩니다. 졸업 예정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제외 대상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지원 제외 대상 볼게요. 만 75세 이상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외국인 제외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네, 고용보험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연금법에 적용되는 그리고 현직 중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이제 이런 구직 활동을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네,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생 안 되죠. 그런데 졸업 예정자는 지원 대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 정답이 4번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이 최근 3개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제외가 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 단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과세 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가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서 보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3번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 그리고 또는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다른 데서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지원이 제외되고, 마지막으로 HRD 넷 직업능력개발 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일본 카드 적용 예외 대상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55번입니다. 국가기술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번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네, 응시 가능합니다. 왜냐면 산업기사 등급이니까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응시를 하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죠. 3번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등급기사 이상 자격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게 해줘야 맞겠죠. 네. 4번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 산업기사는 1년 이상이 아니고 2년을 요구합니다.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술 응시 자격 해서 이제 기능사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 자격이라면 이제 기술사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다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우선은 산업기사랑 기사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기사랑 기사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굵은 글씨 표시된 빨간색 색깔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국가기술 응시 자격, 기능사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 빵년 요구가 되죠. 요구되는 연수 빵년, 0년. 그런데 기능사 자격을 따면 1년의 경력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볼게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에다가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을 때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보기에서 봤죠. 예정자도 포함해서. 그리고 2년의 실무 경력. 그러니까 2년의 실무 경력 아니면 기능사 자격 플러스 1년 이상의 실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 등급 자격을 이제 1년의 실무라고 이제 대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대우를 받고 거기에다가 1년 실무 하니까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실무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요구사항은 0년이지만 이제 자격을 취득하면 1년 대우를 받는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경우 산업기사 응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또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서 그래서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요구된다. 그래서 2년 실무가 요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사 자격증으로 가면 기사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플러스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기능사 자격 플러스 3년의 실무 경력. 그러면 자 보세요. 기능사 자격이 아까 몇 년 대우를 해줬죠? 네, 1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등급 자격은 그러면 몇 년 대우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3년 대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년 대우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대우를 받고 1년 실무, 1년 이상 실무니까 4년이 되겠죠. 기능사 자격 1년 대우 받고 3년 실무 하니까 4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는 4년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동일 또는 유사 직무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의 다른 종목에서 기사 등급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기사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련 학과 대졸이라고 하면 이제 4년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이죠. 그러면 그리고 마찬가지 3년제 졸업자의 1년 실무니까 4년, 2년제 졸업자의 2년 이상 실무니까 4년 이렇게. 그래서 기사는 4년을 요구한다. 마찬가지 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를 해도 기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에 2년 실무라 그랬어요. 근데 산업기사가 3년 대우라고 했지만 이거는 주의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술훈련 과정이면 그러니까 산업기사 자격이 아니고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인 경우는 2년으로 인정을 받아서 2+2 해서 4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니까 4년 실무 맞죠? 기사. 네, 외국에서 똑같은 자격 취득. 이렇게 해서 기사는 4년을 요구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뭐 혹시 기능장 기술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조금씩 이게 문제가 변형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기능장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에다가 취득한 후에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할 예정인 자가 기능장 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장 과정, 이제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에 기능장 과정, 그리고 산업기사 취득 후에 5년 이상의 실무. 네,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몇 년 대우였죠? 3년 대우였죠. 네, 그러니까 3+5 해서 8년. 그리고 기능사는 1년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7 하면 8년. 그래서 8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무는 또 9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능장은 좀 헷갈려요. 8년 요구하는데 9년 실무다. 그냥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외라고 한 게 이제 실무 9년을 예외라고 한 겁니다. 8년 요구하고. 다음 기술사 이제 자격으로 가면 기사 자격 플러스 4년. 기사 자격이 몇 년 대우죠? 4년 대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4, 8년. 산업기사는 3년 대우를 해주죠. 3 더하기 5 하니까 8년. 기능사는 1년 대우니까 1 더하기 7 하면 8년. 대졸은, 여기서는 근데 대졸이 이제, 그러면 이게 10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외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기능사까지는 8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졸 플러스 6년이다. 10년이다. 그리고 또 여기 특이한 건 이제 실무는 9년을 또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에서 10년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능산기장술, 여기 보시면 능산기장술 2344 이렇게 돼 있죠. 능산기장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다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능산기장술, 2344 이거는 산업기사랑 기사만 여기 적어놨어요. 산업기사가 응시 자격이 2년 요구, 취득하면 3년 대우. 기사는 응시 자격이 4년 요구, 취득하면 4년 대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은 이제 기능장이랑 또 기술사죠. 그래서 기술사는 8에서 10년에 이렇게 걸쳐 있고, 기능장은 이제 8년이다. 네. 그리고 9년 실무였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56번으로. 2022년도에 신설되어 시행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은 2022년도에 신설된 거는 정밀화학 기사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이 정밀화학 기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이고, 폐지된 종목 보시면 메카트로닉스 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철도 토목산업기사, 농립토양 평가관리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네. 그리고 연삭기능사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사 자격증이고, 여기는 산업기사 자격증, 여기는 기능사 자격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사항 보시면 치공구 설계산업 기사는 이제 통합이 됐어요. 기계설계산업 기사로 통합이 되었고, 굴삭기는 이름이 굴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그리고 이제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를 보면 우리 아까 그 방금 전에 봤잖아요. 능산기장술, 기능사, 능산,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순서대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원래 제과, 제빵은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였어요. 기능사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능산기장술 기능사에서 이제 산업기사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그래서 이게 산업기사 자격으로도 생긴 거예요. 추가로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별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대분류1은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관리자죠. 대분류1 관리자인데,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리자를 영상관리자로 항목명을 변경했다. 네, 1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영상관리자에서 방송 출판 및 영상관리자로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부터 보시면 W2는 전문가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래서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했다. W4 서비스 종사자입니다. 문화관광 및 숲 자연환경 해설사를 신설했다. W5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와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 5는 판매 종사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분하였다. 네, 이렇게 세분된 거는 이제 관련 산업이 많이 확장됐다,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은 이거를 모두 정리를 할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그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힘을 이제 여기에 쏟는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이 대분류별로 개정 내용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이 문제 관련해서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영상 관련 관리자가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1번 보기 내용이죠. 그리고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는
공연 전시예술 관련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리고 소아과 의사, 우리 한의사가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됐듯이 이제 영양사도 임상 영양사와 일반 영양사로 세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의사는 명칭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사로, 정신과 의사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영업원이 신차와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되었잖아요. 관련해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인은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직무 범위도 이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투자권유 대행인. 그리고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가 2017년에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뭔가 많이 그 당시 시점에서 확대가 많이 된 직업군들, 직업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설되고 세분되고 이랬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시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분류가 지금 이렇게 10개가 나와 있는데 대분류는 암기를 하시면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제일 높은 직급이라고 보면 좀 그 직능 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 분야죠.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까지 이렇게 번호가 내려올수록 직능 수준이 이제 내려옵니다. 군인은 따로 A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 노무, 군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 관전사서, 판농, 기장, 단군, 관전사서, 판농, 기장, 단군,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장치, 단순 노무, 군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은 이게 모두 다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좀 뭔가 지금은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됐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처음 봐요. 대분류별 개정을. 근데 이제 대분류별 주요 개정, 그러니까 대분류별이 아니고 표준직업분류의 개정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2차 46번 문제랑 58번 문제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거기에 가면 이제 개정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숙지를 하면 좀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개정 특징의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제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차에 46번 그리고 58번 2차에 46, 58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46번, 58번 반드시 그 내용들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8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정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정규교육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해도 네,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해당 직업의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예전에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부가직업정보의 정규교육. 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네. 그 다음 수준을 보시면 수준이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를 생각해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준 1은 6년 이하, 네,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수준 2는 중학교 3년, 해서 9년 이하, 수준 3은 고등학교까지 해서 12년 이하, 고졸 정도, 수준 4는 이제 대학교니까, 대학교인데 이제 전문대학교 2년제죠. 2년제 대학교 전문대졸 14년 이하, 여기에서 또 2년을 더하면 4년제가 되겠죠. 수준 5, 16년 이하, 대졸. 여기에서 대학원 그 이상이니까 16년 초과. 그래서 대학원 이상. 네. 그래서 6년 이하, 9년 이하, 12년 이하, 그 다음 전문대 14년 이하, 4년제 16년 이하, 대학원 16년 초과.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 6단계로 구분하였다. 맞죠? 수준 1부터 6까지. 뭐 이게 문제를 딱 봐도 생각 안 나시면 그 문제 푸실 때 시험장에서 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수준 1부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네, 이렇게. 그 다음 4수준은 마찬가지 수준 1부터 6까지 적어놓고 이제 맞춰보세요. 그러면 12년 초과 14년 이하 맞습니다. 그렇죠? 전문대졸.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평균 학력 아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9번으로 갈게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에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헷갈리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이게 자주 좀 출제가 되죠. 네,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이제 같이 정리를 하면 돼요. 한번 정리하고 나면 이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워크넷 계열별 검색으로 가면 계열이 총 8개 계열로 분류를 합니다. 이색학과 정보까지 포함해서 이 이색학과 정보 제외하면 7개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헷갈릴 법한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인문 계열부터 보시면 인문 계열은 이제 심리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크넷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대학교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심리학이 사회 계열로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사회과학 계열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워크넷을 기준으로 인문 계열에 심리학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언어, 종교, 문학.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은 이제 인문 계열이죠. 그리고 종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사회 계열에서는 자, 헷갈릴 만한 게 정보 미디어 학과가 사회 계열이에요. 정보 미디어. 그래서 정보 미디어 학과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신문 방송학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신문 방송학과. 그래서 방송 영상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이런 전공이 사회 계열, 신문 방송학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신문이 많이 없어지고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미디어, 방송 영상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비서학과가 사회 계열입니다. 그리고 지리학과가 사회 계열입니다. 네. 그 다음 항공 서비스가 사회 계열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항공 서비스에는 항공 운항과 항공 관광이 포함됩니다.
여기 밑에 항공학과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밑에 항공학과는 공학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항공학과, 공학 계열에서의 항공학과 공부하는 거랑 항공 서비스, 항공운항학과, 항공관광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다르겠죠. 그리고 교육 계열은 뒤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뒤에 교육만 붙으면 다 교육 계열입니다. 네. 제가 다 확인한 거니까 이제 믿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붙으면 무조건 교육 계열. 그 다음 자연 계열. 자연 계열은 동물 관련된 거, 특히 반려동물, 애완동물, 반려동물 관련된 거 자연 계열입니다. 그리고 가정관리, 그러니까 자연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의식주 관련된 것, 자연 계열입니다. 예전에 이제 생활과학대학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명칭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가정관리학 이렇게 나오는데, 생활과학대학이 이제 의식주에 관한 그 전공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주에 해당하죠. 네, 소비자, 그리고 의류, 의상, 의식주니까 식품 영양도 들어가죠. 그래서 의류, 식품, 조리, 주거환경, 소비자, 이게 이제 가정관리학, 생활과학대학으로 이렇게 다 하나로 묶여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떠올리시면 생활과학대학은 자연계열이다, 의식주는 자연계열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관리학, 자연계열. 그 다음에 수의학, 수의예과가 동물 관련된 거니까 자연계열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의학계열 아닙니다. 동물 관련된 거는 자연계열. 그래서 여기 애완동물 있죠. 수의학, 수의예, 자연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학, 생명공학. 네, 생명공학이라고 해서 공학이 아니에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과학. 네, 이것도 동식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마찬가지 한 가지 더하면 통계. 통계학과는 자연계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자연계열. 네, 그래서 자연계열까지 됐고, 공학계열은 이제 안경광학. 네, 광학에 대한 거. 광학.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밀 계측, 뭐 전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광학, 광학은 공학계열. 건축도 공학계열이고, 게임 관련된 것도 공학입니다. 그래서 게임 공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 안전 관련한 학과가 공학계열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조경학과가 공학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학과,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조경학과, 공학계열입니다. 조경. 그리고 항공학과, 아까 말씀드린 항공학과, 항공서비스, 항공운항, 항공관광은 사회계열이고, 항공학과는 공학계열이다. 그 다음 의학계열은 우리가 아는 의학 이외에 의료공학과, 의료장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의료공학과는 공학이 아니고 의료가 우선인 겁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이 우선이니까 자연계열, 의료공학과는 의료가 우선이니까 의학계열, 의료장비도 의료가 우선이니까 의학계열, 바이오 메디컬 공학도 메디컬, 의료가 우선이니까 의학계열. 그리고 재활학과는 이제 재활치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계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뭐 음미체잖아요. 음악미술체육.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이제 미용, 그리고 디자인인데 조형학과라고 나와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예체능 계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호학과가 체육이잖아요. 경호학과가 예체능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호학과 예체능.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이 7가지 계열, 이색학과 정보까지 하면 8개 계열이고, 문화관광 계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이제 바이오 산업공학과는 어디에 속할까요? 바이오 산업공학과. 바이오 산업공학과는 이제 생명과학이랑 관련된 과입니다.
생명과학과, 워크넷에 생명과학과 들어가면 관련 학과에 바이오 산업공학과가 있어요. 네, 생명과학과는 뭐라 그랬죠? 어떤 계열? 네, 자연 계열. 생명이 먼저라 그랬죠. 생명공학도 생명이 먼저, 생명과학도 생명이 먼저. 그러니까 자연 계열. 그래서 바이오 산업공학과 역시 자연 계열입니다. 메모하시고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학과가 있어요. 조경학과 뭐였죠? 네, 공학 계열이었죠. 네, 그리고 네, 생명은 생명.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면 이제 지능 로봇과도 한번 메모를 해보시겠어요? 지능 로봇과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공학 계열입니다. 지능 로봇과는 기계공학과 관련 학과예요. 그래서 공학 계열. 한 가지 더.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는 어디에 속할까요?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는 섬유공학과 관련 학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는 섬유공학과의 관련 학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유공학과는 공학 계열이죠. 그래서 공학 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네, 반드시 메모하셔서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제됐던 항목들을 다시 이제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문제로 돌아와서 생명공학과는 생명이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연 계열, 건축학과는 공학 계열이었죠. 건축, 안경, 광학은 공학 계열이었습니다. 그쵸? 해양공학과도 공학이니까 공학과. 왜냐면 제가 언급이 없었으니까 네, 공학이니까 공학 계열. 그래서 정답은 생명공학과 1번.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한두 번 읽어보면 차근차근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전공 이름을 살짝살짝 바꾸면서 이렇게 내면은 이제 문제 따라서 가다가 이제 매번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고 나오면 그냥 맞춰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0번으로 갈게요. 60번.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것은? 네, 채용정보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런 기업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전체로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기업, 공기관, 중견, 외국계 이렇게까지는 뭐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이제 보고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강소 벤처, 청년 친화 강소, 가족 친화 인증, 일학습 병행. 네, 코스피 코스닥, 강소 벤처, 청년 가족 친화 강소가 들어있고요. 일학습 병행. 네, 이렇게 몇 번씩 읽으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여기 문제 딱 보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4번인 거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0년 2차에 4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보기만 살짝 바꿔서 2차에 43번. 그래서 보면서 또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론까지 같이 공부를 마쳤고요. 네, 직업정보론은 이게 알면은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또 모르면 이제 뭐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뭔가 같이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좀 이해를 하고 같이 좀 읽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천천히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복습하시면서 내용 잘 정리하시고 네, 오늘도 이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시험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내셔서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